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너울쌤의 유형보호사, 문제집에 있는 핵심 요약이죠. 또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찾아왔는데, 자, 오늘은 사장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파트에 대한 내용을 너울쌤 유형보호사 핵심 요약지로 같이 정리하면서 또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곳은 4장은 1절, 2절, 3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실 이렇게 큰 카테고리의 개괄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문항수예요. 각 장에 몇 절이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문항수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대략 한 세네 문제 정도 출제할 수 있겠구나 이게 좀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일단 첫 번째가 요양보호사 인권이에요. 네, 우리가 앞장에서는 어르신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했다면 이 사장에서는 요양보호사 인권 물론 있죠. 요양보 선생님들도. 네, 그래서 평등권이다라고 해서 고용 형태나 연령, 성별, 학력 뭐 이런 것들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사실 가장 많이 출제했던 영역입니다. 중학교 졸업이라는 이유로 채용에 뭐 차별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어떠한 인권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났었어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노동과 관련해서 어떤 휴식이나 여가를 누릴 권리도 있고 노동 시간의 합리적 제한, 또 동등한 노동에 대한 그렇죠? 동등한 보수도 보장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유권이죠.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도 보장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사상, 양심, 종교 물론 자유권 있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의미만 조금 파악하실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럼 이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떠한 장치죠. 어떻게 보죠? 법적 장치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책에 크게 첫 번째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명시합니다. 제가 뭐 부수 내용은 요약집에 정리하진 않았어요. 어떤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준규칙에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서 한 가지만 조금 구별하실 수 있다면 쉽게 의미가 이해가 될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장기화 기간 장, 이분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법이죠. 그래서 부수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폭언, 폭행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장기화보호법이 기준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유해 작업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시정해줘야 된다는 거. 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바로 근로 작업 중지를 해야 되고, 유해의 물건이 발견됐을 때 장애에 대한 건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사업주, 기관 장, 이 얘기가 시험 문제 문항에 나왔다. 바로 사람안전보건법에 정답을 치시면 받습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이제 산업재해보장보험법은 근로자죠, 근로자. 우리 요양보 선생님들도 이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는 요 표가 내용 안에 있는 게 119페이지 표준교재에 산재 근로자 보호의 주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제가 중요한 것만 조금 정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항상 이게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 이거 했어도 재요양이나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는 거.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또 해고할 수 없어요. 해고를 하더라도 그 이유와 이 정리해고 요건이 충족이 되셔야지만 돼요. 그 다음에 세금 떼지 않잖아요. 이게 딱 중요한 내용만 제가 갖고 해고할 수 없어요. 세금 떼지 않아요. 또 이 보호를 받을 연수가 3년 혹은 5년. 왜냐면 내용에 따라 좀 차등은 있지만요. 퇴직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서 채권자가 건드릴 수도 없다. 사실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희롱.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도 한 번만 읽어두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어떤 음탕한 농담? 언어적인 거네. 신체 접촉, 밀착, 만지는 거, 육체적 행위네. 또 보여주는 거, 게시한다든지 노출한다든지 이런 것들 시각적 행위. 요렇게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영보사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만 나오진 않아요. 너무 쉬운 거만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 성희롱은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이런 성희롱의 대처 방안으로 기관 장님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하셔야 돼요. 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것만 나오나요? 아니요. 구체적으로도 묻기도 해요. 업무 배치 등의 불이익을 하셔도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침을 문서화해서 기간 내에 둬야 되고, 네, 또 가족에게 시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주셔야 되고, 이런 내용도 다 나와요. 그 중에서 조금 꼭 기억해야 될 것만 이렇게 갖고 온 거죠. 그렇지 않으면 표준교재를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요양보호사 입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호히 감정적 대응을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이거 외에도 어떤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평소에 어떤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또 상습적으로 계속될 때는 녹취나 일지 작성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표준교재에 보시면 성희롱 사례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한 번쯤 읽어두시면, 수업 시간에 있는 건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 게 아니고 강사가, 저 같은 강사가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읽는 걸 듣는 거와 내가 직접 읽는 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씩만 수업 시간은 강사가 읽어주니 공부하실 때 이렇게 저랑 공부하시면서 표준교재 옆에 한 번 놓고 제가 여기에 문제집에 요약하지 않은 내용들은 표준교재 좀 읽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 내용 한 번만 읽어두셔도 시험장에 가서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절이에요.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고, 윤리 원칙이 있고, 윤리적인 태도가 있어요. 뭐 다 섞어서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건 진짜 중요한 개념만 설명한 거예요.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자기결정권 존중합니다. 자기관리 철저히 합니다. 비밀 정보 유지, 학대 발견 시 신고, 물질적 보상, 상호 대등한 관계, 책임감, 자기개발, 법적 윤리적, 그죠? 그다음 무조건 보고한다. 근데 이렇게만 나오는 문제는 있었죠. 지금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조금 공부를 하실 때 너무 쉽게 공부하기보다는 살짝 어렵게 공부하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장 가셔서 아우 쉽네 이런 얘기 하시려면 시험 공부하실 때만큼은 조금 어렵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어렵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개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표준교재에 가면 예시를 들어놓은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 할까요? 예, 상호 직업인들과, 아니, 상호 직업, 직업인들과 뭐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어떤 시설장이나 간호사와 협조는 필수적이고 지시에 잘 따라줘야 되고, 가족과 또 조화를 이루려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자기 개발엔 뭐 있습니까? 예,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해서 자가평가 지도받은 내용,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예, 예의 바른 태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쵸? 반말 쓰지 않습니다. 나태한 모습 하지 않습니다. 과장되지 않게 신체 접촉합니다. 또 개인적인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기관에 의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로 시험 문제 훨씬 많이 출제를 합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127페이지에 가면 윤리적인 문제 사례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나 있어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요양보호사 부정수급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지용구를 유인 알선했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네모 안에 넣어놓고 이러한 문제 사례가 있을 때 요양보호사가 직업 윤리에 맞게 윤리적인 태도에 맞게 올바르게 대처한 상황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사실 다 중요한 시험 문제예요. 예, 그러나 이렇게 요약 정리할 때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선생님들이 조금 한 번쯤은 더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고, 네, 사실 강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정답을 알려주는 강의는 없습니다. 정답은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 수고로움이 더해졌을 때 합격도 내 것이 되고 고득점도 내 것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울생각 공부할 때는 너울생은 방향만 잡아주는 사람,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런 강의를 들으실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할 거고 그런 거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달라.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제 강의랑 좀 맞지 않습니다. 예, 표준 교재를 보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또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네. 자, 이 파트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그 다음에 감염 예방,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단락별로 제가 지금 정리를 할 예정인 거고요. 첫 번째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돼 있죠. 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찾아보자면 작업적인 거가 있고 또 상황적인 게 있고 환경적인 게 있고 개인적인 요인이 있어요. 네, 이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불안정하고 불편한 자세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근무 시간 중에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올려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보면 미끄러운 바다, 평평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계단 높이, 또 방금무시 어두운 조명, 예, 이런 게 들어가요. 개인적으로는요. 어떤 육체적 활동의 숙련도나 적응도가 좀 떨어지거나 내 몸이 많이 피곤했던 피로 정도라든지 또는 과거의 질병력을 갖고 있어서 이걸 왜 구분을 해서 여러 군데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이와 같은 요인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거 환경적인 요인이네. 이거 상황적인 요인이네. 이거 작업적인 요인이네.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를 좀 보자면 어깨 통증과 관련된 요인이 있고 그다음 손목 통증,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요통, 목의 통증, 팔꿈치 통증. 근데 나머지 부연 설명이 없어요. 왜냐? 항상 시험 문제는 얘가 가장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을 갖고 막 자세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17년 일하면서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얘는 잘 나와요. 손목 통증은. 그래서 우리가 수근관 증후군이다라고 해서 엄지손가락과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 그걸 왜 새끼손가락은 빠집니까? 신경이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새끼손가락에는 네, 뭐 별 이상 증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손목을 손바닥 방향으로. 왜냐면 정중신경이 손바닥 방향으로 있어요. 이 그림이 표준교재 139페이지 참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쫙 신경 분포도 그려놨거든요. 네, 그런데 가끔 오답에 손목을 이렇게 나와야지 정답인데 손등의 방향으로 힘을 좀 굽힐 때 안 아픕니다. 네, 왜 정중신경이 손목, 손바닥 쪽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심한 건 엄지손가락에 운동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이렇게 물건을 집을 때 자주 떨어뜨린다든지 젓가락질, 우리 젓가락질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불편이나 어려움이 느껴질 거고요. 그다음에 밤에 통증이 악화돼서 밤에 잠을 좀 설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털게 되면 또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기도 합니다. 손을 털어도 저림과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다. 이게 오답이에요. 네. 그 다음 이제 요통이다라고 하는데 요통도 종종 출제가 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나냐면 표준교재 페이지 141페이지에 가시면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 그래서 양손으로 들어올릴 때는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히고 무게중심은 낮춘다. 이런 거 있죠. 네. 물건을 한 손으로 들어올릴 때는 발을 앞뒤로 벌려 지지면을 넓힌 후에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춘다. 이런 거. 또는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한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춰서 움직인다.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났지 뭐 예방하는 요추 안정화 운동이 뭐고 뭐 이런 건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목의 통증도 거의 출제한 적이 없어요. 팔꿈치 통증 예전에 종종 나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출제를 잘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하나요? 잘 나오죠. 이게 훨씬 더 잘 나와요. 초기 치료와 급성기 이후 치료를 먼저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죠. 초기에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는 휴식과 냉찜질, 압박, 올리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급성기 이후에서는 온열 치료, 전교광선 치료, 견인요법. 일단은 치료 방법의 제목을 먼저 구분해 두시는 게 좋고요. 자, 휴식은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까?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아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럼 냉찜질은 어떤 원리 때문에 합니까?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요. 차가운 게 딱 들어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부종을 줄일 수 있어요. 더불어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경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압박은요.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합니다. 아까 축적. 쌓여있는 부종이 더 심해지지 않게. 자, 올리게 합니다.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데 도움을 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부종이 줄어들죠. 네, 이렇게 각 휴식, 냄진지 압박 올리기가 기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원리로 초기 치료에 도움을 주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킨다. 무엇이? 압박이. 삐 틀렸습니다. 이런 걸 찾아주시는 거죠.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작 손상을 막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올리기란다. 삐 틀렸습니다. 요게 살짝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출제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만 좀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급성기 이후에 우리가 온열 치료하죠. 온수포라든지 적외선, 초역, 수치료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광선, 견인요법 이거 외에도 스테로이드 주사 나와요.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맞으시면 건이 약화돼서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스트레칭이에요. 근데 이제 전신 스트레칭 중에서 스트레칭의 목적과 스트레칭의 방법이 있는데 제가 목적은 따로 기입하지 않았어요. 읽어보시면 얘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방법 중에서 숫자가 헷갈리는 거잖아요.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하시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정도는 좀 쉼이 필요하고요. 자, 자세도 10에서 15초 정도는 유지를 해주셔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더하게 하자면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면 스트레칭 기법도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딥니까? 감염 질환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일단은 먼저 감염 질환을 할 때요. 우리가 14장에 가시면 책이 개편되면서 응급처치에서 감염 예방에 대한 걸 한 번 더 언급을 해요. 일단은 거기에도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앞에서 이 파트 4장에서 이 질환 이야기가 시험에 나온다면 뒤에선 출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출제하지 않는다면 뒤에서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왜 두 번을 써놨을까요? 그건 보건복지부 지필요한테 질문하셔야 되고요. 저는 뭐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4장에 있는데 14장에는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14장에는 있는데 4장에는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 따로따로 차이점을 구별해 두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통점은 어차피 뭐 똑같으니까 시험 문제 나올 이유가 없고 4장에서는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 14장에는 있지? 14장에는 없는데 왜 4장에 있지? 이런 이야기만 좀 구별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감염성 질환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기관에서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보호장구를 지급한다든지 예방접종을 꼭 하게 하거나 건강검진 또는 감염 예방 교육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또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거 많이 출제됐어요.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 대상자 접촉하지 않는다는 거.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형아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환으로 가겠습니다. 자, 결핵. 결핵은요, 5장에도 있어요. 그런데 5장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14장에서 언급하지 않는데 4장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지요. 뭐 발병 요인, 의심 증상 이런 거는 다 비슷하고요. 잠복결핵이라는 이야기가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잠복결핵은 본문에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148페이지 왼쪽 참고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네, 뭐 차이점이 얘밖에 없으니까 정확하게 출제되더라도 여러분 정답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타인에게 옮기지 않습니다. 강산이나 알칼리에 잘 견뎌요. 대신에 햇볕에 약하기 때문에 친구와 같은 것들은 일광 소독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평상시에 면역력 좋게 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감 인플루엔자. 갑작스러운 발열, 일주일 정도는 꼭 쉬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이 되는 거고요. 2, 3일간은 유영보 업무는 중단하셔야 되고 음식은 조리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자, 옴입니다. 감염된 옷 또는 친구와 접촉 시 발생할 수 있고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게 동시치료죠. 예, 다리미로 다려 고열로 다 다려야지만 뭐 진드기 벌레가 죽고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보자면 이런 내용 나와요. 독보용 약제 있죠. 예, 그래서 뭐 린단 로션이라든지 크로타마톤 크림이라든지 예,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발라줍니다. 수축되거나 굴곡된 부위도 빠뜨리지 않고 발라주셔야 되고 예, 몇 번 바르는 이건 또 5장에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런 차이점들의 내용을 좀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머리니도 등장하긴 해요. 5장에도. 네, 근데 이제 머리니는
14장에 정리할 때 한번 하겠지만 머리니가 있고 이가 있어요. 사면발이. 얘는 머리에 생기는 이는 아니잖아요. 예, 음부나 이런 게 생기는 그거를 14장에서는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고 예, 차이점만 좀 한번 언급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머리니 외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감염자 베개나 모자 이렇게 뜨거운 물에 세탁해서 건조하시고 공동 사용간 좀 피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직무 스트레스죠. 2024년에 개편되면서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어떤 직무 요구가 너무 넘치게 나온다든지 양이 많은 거죠. 또 감정 노동이라든지 성희롱, 역할이 모호하다든지 예, 어떤 조리나 가사 같은 것들을 막 바뀌었을 때 우리가 그거 하긴 하지만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업무의 모호한 부분이죠. 또 조기직의 체계가 일관성이 없다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일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나 휴식, 네, 또 지침이 제공이 돼야 되고 의사소통이 확보가 되셔야 돼요. 동료의 지원 체계를 지원, 또 교육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근로 조건을 개선하거나 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잘 준수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잘 풀어갈 거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현실적 연구 선생님한테 되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긴장 이완 요법이 있었고요. 호흡법이 있고요. 심사훈련이 있고요. 또 자신의 생각을 변환 인지수정법이 있습니다. 긴장 이완 기법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런 것 좀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좀 용이해요. 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상태로 특정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호흡법은요, 말 그대로 호흡이죠. 예, 숨을 어떻게 이렇게 들여 마시고 내쉬냐. 심상은요, 과거에 편안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복식호흡을 통해서 편히 쉬어 이렇게 반복해서 예, 이제 그때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자신의 생각 변화는 인지수정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예,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긍정적인지. 이런 부분들의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장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 주도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준비하느냐고 못했고요. 네, 요번 주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스타트 한번 좀 끊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준비해서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